안녕하십니까. 채널A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로 부른 뒤 수첩을 꺼내 문체부 국장과 가장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며 교체를 지시했다. 한겨레 보도에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충 정확한 정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좌천 인사를 지시했으며 청와대 문고리 권력과의 충돌로 자신이 밀려났음을 시사한 건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 일국의 장관을 지낸 사람이 자신이 보좌했던 대통령 얘기를 하는 모습 자체가 영 씁쓸한데요. 사람도 정보도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 암담하고 답답한 국민의 마음을 정부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사병법 시작합니다. 네, 정치권 비선 실세 논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죠.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논란의 핵심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2%로 추락을 했는데 이게 문창극 종료부자 파동 때 40%까지 내려간 이래로 지금 최저거든요. 그렇죠. 이 갤럽 최근 논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이 갤럽 여론조사인데, 네. 이 대통령의 그 지지가 사실은 그 5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네. 이 행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적에 탄력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 정치부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네. 근데 50% 미만 같으면 정부가 초조해져요. 네. 근데 우리 문민정부 들어와서 이 사실은 집권 초기에는 김영삼 대통령 때도 80%가 넘었고, 네. 이 김대중 대통령 때도 상당한 지지를 얻었고, 그런데 집권 말기에는 하나같이 이제 지지율이 추락을 해서 한 자릿수까지도 내려갔어요. 1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빼놓고요. 네. 이명박 대통령은 한 20%를 유지를 했고, 네. 노무현 정부가 심지어 5.7%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 앞에 정부도 하나같이 9%, 8% 이렇게 다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이번에 문제된 비선에 의존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신뢰를 잃은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지금 권보일로 온 나라가 권부가 뭡니까? 핵심이 지금 청와대인데 이 국민들은 뭐를 보고 있어요? 궁중 드라마를 봅니다. 궁중 드라마 같이 보이죠, 지금 막? 궁중 드라마를 보죠. 십상신이 환관이니. 제가 사실 참 이 방송에서 환관이니 내신이 하는 말을 참 자주 썼기 때문에 저도 대단히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시각이 그렇게 된 데는 사실은 밑에 모시는 사람들도 아주 잘못한 거고 대통령도 저는 이 자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정윤회라는 이름 석자가 사단이지 않습니까? 예. 사단이 바로 정윤회라는 이름 석자예요. 이게 집권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정윤회라는 이름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온 국민이 알게 됐을까요? 그렇게 만든 것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파가 했다라거나 그걸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음모적으로 정윤회라는 이름을 퍼뜨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건 잘못 판단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대통령부터 구중궁궐 저 높은 데 계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민정부의 이 박근혜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이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장관을 바꾸고 어떤 중요 정책을 발표할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그걸 설명하지 않고 항상 대변인의 입을 통하고 대통령은 기껏 해야 이 수석비서관 회의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하실 말씀을 딱 타이핑해 와서 그걸 읽고 끝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참모들은 전부 다 받아 적기 바쁩니다. 스스로 제왕직이 되고 참모들도 제왕직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대통령의
한마디 말씀은 금과 옥조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장관이든 청와대 수석이든 어느 누구도 태클을 못 걸어요. 아,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자회견이 예. 사실은 저도 출입을 해봤지만 이게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에는 없죠. 메시지가 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엉뚱한 곳을 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컨대 미국 같으면 네. 장관을 교체를 하면 이번에도 오바마가 국방장관을 퇴임을 시킬 때 그 서로 그렇게 심지어 아주 정오하는 눈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지막으로 와서 같이 두드리고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해서 내보낸다. 그리고 신임 장관을 이렇게 하겠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제1공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공복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뽑아준 제1공복이란 말이에요.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대통령은 왜 이 국방장관을 내보내야 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권력자에게 국민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정윤회란 이름이 비슨라인에 계속 떠도입니까? 하면 대통령은 정윤회는 사실 비슨라인이 아닙니다. 그건 과거에 내 보좌관이었고 지금은 만난 적이 없으면 없다. 만난 적이 있으면 있다. 최근에 어떻게 인사밖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그 응답에 안심을 하고 의혹을 푸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걸 당장 대통령께서는 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문건의 내용은 사실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문건 유출을 국가 기밀 유출로 동급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라. 그런데 깨놓고 말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찌라시를 취합한 것이라면 표현이 찌라시 있지 않습니까? 소위 전단에 나오는 이런 그렇죠. 내용들. 찌라시 모음이다. 이렇게. 정식 언론이 아니라 의도는 풍문을 적어놓은 이 찌라시를 취합한 것이라면 그것이 공용기록물이 될 리가 없죠. 청와대에 그런 그거를 이제 공식 문건화한 거죠. 내용 여부는 찌라시를 취합한 것을 청와대에서 공용 기록물로 했다면 청와대에 아주 잘못한 겁니다. 찌라시는 찌라시죠. 찌라시를 취합한 걸 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에서 공용 기록물로 만들어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응천 비서관은 한 60% 이상 맞다 그랬잖아요. 이제 조응천 공직기관 비서관은 60%는 한 적 없다. 신빙성이 있다고 표현을 했죠.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글쎄 이제 그 말은 앞으로 그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문건의 내용이거든요. 국민들은 이 문서가 어떻게 유출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이 찌라시 취합한 게 그렇게 대단한 국가 기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 기밀 같으면 국민들이 거기에 더 신경을 쓰죠. 근데 우리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기밀사항을 거기 적어놓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이건 큰 문제죠. 이건 정말 지휘 고하를 막나라고 엄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이적죄로 총살까지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건 찌라시를 취합한 문건 같으면 그리고 문건이 유출돼갖고 이렇게 논란이 벌어진 것은 사실은 그 내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궁중 드라마입니다. 암투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김기춘 비서실장과 그리고 박지만 쪽하고 그리고 지금 문고리 3인방 정윤회 씨와의 권력 암투다. 언론은 내 참 이게 할 말은 아닙니다만 키득키득 웃으면서 겉으로는 점잖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이렇게 다 나왔어요. 거의 모든 언론이 이렇게 다 표현을 했습니다.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키득키득 웃지는 않는데요? 그 내용들 보면 내가 참 기가 막혀요. 우리 언론들도 좀 품위를 지켜야 될 게, 이 좀 표현을 하더라도 이게 너무 선정적으로 다들 다가가고 하는 이 토시 하나에, 쉼표 하나에 따라서 감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득키득 웃는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언론이 사설을 보나, 그 칼럼들을 보나, 이게 키득키득 웃는 게 한눈에 다 보여요. 이 쉽게 말하면 이 비선 실세의 그 권력농단에 관해서 이걸 가지고 정말 엄중히 어떤 다룬다는 자세보다는 하나의 스캔들처럼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궁중, 드라마, 권력 암투. 근데 암투라는 것이 뭡니까? 사실, 어느 정부나
세계의 어느 민주정부나 권력기관과의 파워게임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회 안에서도 여당과 야당의 파워게임이 있고 한 당 안에서도 각 개파 보수들끼리도 파워게임을 하고 이 정치적 우두머리끼리 정책을 놓고도 파워게임을 하고 차기 권력을 놓고도 파워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행정부 안에 각 그 부처 간에서도 파워게임을 하죠. 자기 정책과 뭐 예산을 하나 따오더라도 파워게임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합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끼리 파워게임 같으면 근데 청와대 안에 수석들끼리 어떤 정책을 놓고 파워게임을 벌였다. 이걸 나무랄 바는 아닙니다. 그걸 나무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쟁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암투라고 하는 것은 왜 암투라고 합니까? 어두운 곳에서 벌이는 쉽게 말하면 커튼 뒤에서 아니면 밀실에서 벌이는 권력의 파워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밀실에서 커튼 뒤에서 벌이는 파워게임은 하나같이 권한 밖에 있는 자들, 쉽게 말해 장외의 사람들, 그라운드 밖에 선수들이 아니라 선수가 아닌 바깥에 있는 사람들끼리 벌리는 권력 암투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비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에 개입을 하고 정책에 개입을 하고 인사에 개입을 하고 인사에 관여를 하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암투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예컨대 조응천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 뭐 이분은 나는 박지만이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 반대쪽 보도로는 무슨 소리냐. 조응천 비서관은 청와대 내 재직 중에도 자기가 박지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박지만 씨는 뭐 자기만 관리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그 장희빈 시대, 장옥정 시대의 궁중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서인과 남인이 그 여인들을 두고 벌이는 권력 다툼을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 유진용 전 장관과 현직 차관이 또 이것도 그 법정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그 권력 암투다고 하면서 언론이 몇 가지 짚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무사령관이 이 6개월 만에 교체가 되고 이래서 두 분이나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거든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어요. 이 기무사령관 같으면 군에서 그 보안을 총괄하는 분인데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2년을 보통 다 근무를 한다. 2년 정도. 2년 정도 다 근무를 하는데 6개월마다 기무사령관을 교체를 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박지만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이제 역사 동기이다. 정윤회와 박지만의 암투다, 권력 암투다 이러면서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박지만 씨는 이재수 전 사령관과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본인 그래서 이 두 분이 정말 깨끗하고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오늘 그 원인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분들이 깨끗한지 아닌지, 십상시가 있는지 아닌지, 뭐 그 사람들이 중국집에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난 그걸 문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진용 장관 문체부 얘기도 좀 하시면서 그 얘기로 넘어가시죠. 유진용 장관이 이제 그 재밌는 얘기를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문화부 1차관하고 그거 좀 2차관이죠. 2차관과 이재만 비서관이 서로 한 몸과 똑같다. 한 묶음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대통령이 불러서 국장과 과장 이 참 나쁜 사람이더라 해서 자기가 잘랐다라고 한 것도 뭐 대충 정확한 정황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여간. 그런데 이걸 이제 모 신문에 그 이메일로 인터뷰 내용인데 솔직히 내가 이 사안을 보면서 유진용 씨도 참 장관을 지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참모로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재임 중에 이런 일들을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최소한의 덕목입니다. 저도 아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건 정말 죽기 전에 회고록에도 사실 언급을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걸 이메일에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네. 응? 그래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네, 이러니까 친박계 김모 이용훈이 또 발끈하고 또 인사가 잘못됐던 거였다. 또 청와대에서도 좀 발끈하고 이러는데 근데 저는 이걸 제가 여기에서 청와대가 조금 전에 윤경욱 대변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브리핑을 했는데 뭐 요지는 체육계 비리 척결을 지시를 했는데 적폐 해소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보고를 받았고 민정수석실로부터 그 원인이 담당 그 간부 공무원들이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라는 결과를 보고받고 장관을 불러서 적폐 해소 속도를 내라.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유진희 장관이 뭐 인사교체한 거다. 지금 청와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대통령께서 내가 이놈들이 이리 하니까 나쁘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나쁜 사람이더라.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말씀을 하셨던 게 사실이라면 지금 그 청와대에서 당장 흘러나왔던 말이 체육계를 계획하라고 하니까 다 전부 다 일종의 그 체피아 비슷하다. 체피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뭘 갖고 자꾸 물고 늘어진가 하면 정윤회 씨 딸이 승마 선수 아니냐. 그래서 그것과 연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만약에 먼지를 털고 걸고 들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십상신이 뭐니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 우리 문민정부 들어와서 왜 이렇게 문고리 권력? 근데 김영삼 정권 때는 장항로 씨입니까? 장모 비서관 또 다 구속됐고 또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고 노무현 정권 때도 그 변호사 사무실에 그 사무장 하던 분 아니에요? 이분이 제일 먼저 구속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고리 권력들이 구속되고 실세라고 불리는 분들이 정권 말에 전부 다 감옥을 갔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아까 첫 번째는 대통령이 소통 부족입니다. 대통령이 우리가 대통령제를 하는 한은 대통령이 내가 만약에 대통령 같으면 나는 최소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나는 준축안에 가서 내가 브리핑하겠습니다. 대변인을 시킬 일이 있고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그 국민들에게 보고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장관을 바꾼다라거나 국정에 아닌 말로 이번에 담배값을 2,000원이나 올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대통령께서 직접 준축안에 가서 이번에 이게 서민의 기호식품인 담배값을 올리게 된 것은 복지부 장관이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은 제가 부인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다. 그것도 아마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직접 국민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정말 참 반대를 할 마음도 좀 누그러지고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스스로 자기를 가둬버린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문고리 권력이 자꾸 준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짚어야 됩니다. 근데 영국 같으면 어떻습니까? 총리 관저, 이 왼쪽 오른쪽에 그 외교장관과 그 제1인자라고 제1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가 이제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있어요. 전부 다 총리 관저에 걸어서 5분까지입니다. 장관이 총리가 회의합시다 이러면 무슨 긴급사항이 있습니다 이러면 걸어서 5분이에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에서 거의 모든 장관들이 걸어서 10분입니다. 국방부가 조금 떨어져 있고 그리고 랭리 CIA가 차로 한 30분 걸린다 그래요. 차로. 전부 다 걸어서 10분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총리 관저에서 다 걸어서 5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을 때 일본 총리가 새벽 3시 반에 비상회의를 소집을 했거든요. 전 장관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집합을 했습니다. 전 내각이. 우리는 뭐 장관들이 뭐 세종시에도 내려가 있고 뭐. 그런데 우리는 그때 미사일 쏘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아침 7시에 수석 회의를 열고 그리고 대통령께는 7시 반에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현안은 우리나라 현안인데 일본은 그렇게 새벽 3시 반에 비상회의를 열어서 강요들이 다 집합이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장관들이 전부 다 세종시에 다 있잖아요. 물론 장관들이 대부분 서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서울 사무실에 다 있고. 네. 그리고 이 세종시에 있는 주요 간부들은 지금 고속도로 상해에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그럴 거예요. 거의 한 80% 이상이. 그렇다고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예. 상당 부분이 아마 오후에는 올라와. 예, 이러니까 행정이 낭비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비효율을 노무현 정부하고 박근혜 당시 그 한나라당 대표가 행복도시라고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안에 수석들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 백악관 같으면 백악관 문을 나 뭐 백악관 안에는 안 가봤지만 그 책 자료를 보면 예.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 바로 옆에 보면 안보보좌관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비서관들이 다 있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예. 위치에 있는 거죠. 예. 다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 집무실은 정말 이건 거리가 먼 겁니다. 비서동이 따로 있잖아요. 대통령이 처음에 그렇게 본관이 따로 있고 예. 거기에 이제 비서실 내 비서실인 부속실만 있고 예. 그리고 부속실만 나머지는 다 있고 이제 비서동은 따로 있단 따로 있는 말이에요. 거죠. 예. 비서동이 따로 있으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한번 만나려면 최소한 반나절이 걸립니다. 반나절이. 그리고 수석 비서관을 불러도 10분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문고리 굴리기입니다. 이러니까 비선 라인에 의존하기가 너무 쉽도록 물리적 환경이 그리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다음 대통령 때는 정말 바꿔야 됩니다. 청와대를 밖으로 끄집어내든지 장관들도 다 올라와야 돼요, 이제. 세종시 언제까지 저렇게 행정낭비를 할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대통령제를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이 세종시로 가시든지 차라리 수도를 옮겨서 대통령이 세종시로 가고 국회도 세종시로 가든지 그리고 정말 서울은 경제 법률 수도로만 남겨두든지 지금 상황처럼 대통령이 장관을 만나려면 정말 아닌 말로 해양수산부 장관 들어와라. 지난번 세월호 침몰 사건 때 네.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약에 불렀다면 네. 반나절 걸렸을 거 아니에요. 네. 이 회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회의가 원래 대통령의 참모는 장관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은 정말 비서예요, 이건. 참모가 정책을 조언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겁니다. 장관들이. 비서는 비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청와대 참모들은 다 비서일 뿐이다 이렇게 물론 그랬죠. 예, 그렇게 했었잖아요. 예. 거의 김정남 씨부터 스스로 네. 자기가 우리는 어디까지는 비서일 뿐이다. 네. 늘 강조하던 게 그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장관들에게 힘을 줬죠. 네. 그리고 장관들이 정책을 집행하고 장관들에게 일할 충분한 임기를 사실은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민들이 거의 모든 장관들 이름을 다 알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문에 그렇죠. 내놨거든요. 네. 장관이 한마디 하면 무게가 있으니까 네. 신문 1면에 그때 신문 기껏 해봤자 한 2장, 넉 장 나올 때입니다. 네. 신문 1면에 실릴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장관 이름이 몇 명 됩니까? 정말 기재부 장관 최경환 장관이나 할까? 그리고 취임한 지 오래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할까? 언론을 안 타면 그 다음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나 할까? 그런 나머지 장관들 이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전체 장관 이름을 다 외우는 사람은 내 국민들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1%쯤 되지 않을까 싶다. 말씀이에요. 이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대통령제가 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가 하면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네. 대통령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들려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이 그렇게 만들고 네. 물리적 환경이 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참 1, 2분 정도 시간이 지금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예. 이번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죠. 예, 이번에 국가 예산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국가 예산이 뭐 375조 4천억입니까? 네. 그건 다 알고 있는데 복지 예산이 이미 115조입니다. 네. 복지 예산이. 그리고 국방 예산이 불과 37조예요. 복지 예. 예산은 이제 30%입니다. 네. 국방 예산은 37조인데 국민 총생산의 2.9%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교육 예산이 52조예요. 네. 원래 이게 교육 예산과 국방 예산을 합한 이 89조보다 네. 이 복지 예산이 훨씬 많잖아요. 네. 이건 과잉 복지입니다. 불필요한 복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게 SOC 예산이 24조 8천억, 25조가 안 됩니다. SOC가 말이죠. 예, SOC 자체가 하나의 복지예요. 지하철 타면 지하철은 재벌만 타고 다닙니까? 서민들이 또 많이 타잖아요. 네. KTX 부자만 타고 다닙니까? 이게 다 SOC는 하나의 복지란 말이에요.
왜 그 점을 생각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지 예산은 25조로 처박아 놓고 SOC는 25조로 처박아 놓고 복지 예산은 115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115조 7천억만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지방의 복지 예산도 있잖아요. 네. 지자체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엄청납니다. 근데 무상급식 비용은 거의 다 지자체 예산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래서 우리가 이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이제 예산 편성인데 이게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또 이번에 이 심사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또 실망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지역구에 이 신규 예산을 땄다고요. 신규 예산을. 권력을 가졌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나오는데 여든 야든 없어요. 예. 부산이 1위, 전남이 2위. 그런데 네. 각 지역구를 보면 국회의장이 있는 부산 동구, 예컨대, 네. 그 다음에 실사라고 하는 이정현의 순천, 이렇게, 이 지역에 있는데, 힘 있는 의원이 네. 있는 데는, 신규 예산을 딴단 말이에요. 네. 과연 이런 것이 옳은 태도일까 하는 네. 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다니까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신은미 씨가 평양 한복판에서 열린 예술축제에서 찬양 노래를 불렀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신 씨가 부른 노래 중 한 곡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가장 좋아하는 체제선전곡이었다고 합니다.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은미 씨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2012년 평양에서 열린 친선 예술축전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신 씨가 부른 노래가 평양의 모습을 찬양하는 체제 선전 노래로 확인됐습니다. 행사에 함께 참석했던 친북 인사 노길남 씨는 과거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신 씨가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하를 불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노래는 지난 89년 평양 축전을 앞두고 발표된 곡으로 평양의 발전상과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이 곡을 꼽았었습니다. 과거 북한 예술 잡지는 이 노래에 대해 당과 수령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다면서도 지도자 동지를 모신 영광과 긍지를 간직하게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신 씨는 과거 인터넷에 올린 방북기를 통해 노래를 한 사실만 밝혔을 뿐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글에서 공연 이틀 전 북측으로부터 북한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정치 이슈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전원책 변호사가 예산 말씀하시다 가셨는데 좀 많이 따셨습니까? 섭섭치 않게 땄습니다. 섭섭지 않게 따졌어요. 자, 조금 전에 국회의원이라는 게 네.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도 열심히 따야 되는 겁니다. 너무 그렇죠. 그렇게 질책할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다 국회의원이 할 일인데 네. 왜 지역구만 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지만 또 지역구에 가면은 지역구 일 잘해라 그런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른바 실세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너무 집중되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정현 의원 말씀하시던데 예산 폭탄 아니에요. 예산 폭탄 아닙니까? 저도 그 정도 더 땄어요.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신은미 씨 관련 리포트를 보셨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 논란. 글쎄요, 우선 신은미 씨 네. 콘서트를 네. 김대중 도서관에서 개최하겠다. 네. 이런 내용을 채널A 기자로부터 지난주에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가 많겠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 김대중 도서관은 네. 연세대학교 소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무관하지만은 네. 어떻게 됐든 좀 이름이 일단 김대중 예. 도서관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다 박지원이 했다고 하지.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연락했는데 네. 다행히 네. 취소가 돼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신은미 씨, 네. 저도 대북 교류 협력을 강하게 주장하고 네. 통일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네. 저렇게 구실을 주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네. 북측에도 예. 이게 안 됩니다. 네. 과거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을 하시겠다. 동계동에 와서 하셨을 때 네. 굉장히 만류하셨어요.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렇죠. 이거죠. 이거 네. 구실을 주면은 오히려 통일운동에도 방해가 됩니다. 네. 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민과 함께 대북 교류 협력을 주창해야지 네. 저렇게 일방적으로 정부 콘서트를 한다거나 네. 북측 노래를 부르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구실을 줘서 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아. 그래서 저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아, 찬성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신은미 씨가 뭐 자기는 그냥 남편이 여행 가자 그래서 여행 따라갔을 뿐이다. 따라가서 봤더니 이렇더라. 내 방북 소감을 밝힌 것 뿐인데 그걸 왜 종북이라고 마녀 사냥하듯이 비판을 하느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인데요.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북한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그 태양절 기념 연회에도 참석을 했고 초대장이 있습니다. 초대장도 있고 또 갔더니 무슨 신분증도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저게 초대장인데요. 신분증도 만들어주고 북한에서 북한에 뭐 좀 이용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는데 저걸 마녀사냥, 종북이라고 하는 건 마녀사냥이다. 저분이 아마 재미동포죠. 재미동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초청받을 수도 있고 네. 가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지만은 뭐 거듭 재미동포고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시민권자. 예, 미국 신문관자니까 네.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네. 또 통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네. 또는 구실을 주면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나 뭐 미국 시민권자로서 자기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 찬양 지지는 하지 않지만은 제가 뭐 평가할 그런 위치는 있지 않고요. 자, 얼마 전에 통진당 해산 말씀을 하시면서 정당 해산은 나치가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네. 저는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네. 그때도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네. 나치가 유일한 것으로 알았는데 네. 나중에 그 발언 후에 예. 지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아. 내가 틀렸구나. 그래서 제가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이 통진당 해산 심판 여부에 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마지막 평의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지금 오후 3시부터. 우리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현장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마지막 회의인데요. 이 자리에서 재판관들은 통진당을 해산할지 아니면 유지할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평의에서는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 여부도 함께 결정됩니다. 통진당 해산 여부 심판을 위한 평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열렸는데요. 재판관들이 이미 판단을 내린 상황인 만큼 평의에서는 해산 결정 여부가 미칠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종 평의에서는 주로 다수와 소수 의견에 대한 결정문 작업을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 의견을 내면 해산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재판관의 신념이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이나 추천을 받은 6명의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개인별 성향으로만 봤을 때 해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판관 성향이나 출신과 무관하게 다수와 소수 의견, 보수와 진보적 의견 사이에서 엇갈린 견해를 내놓은 사례가 적지 않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 결과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채널A 뉴스 김정우입니다. 자, 아마 뭐 결론은 다 난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하는 시간만 남았는데 다음 주쯤, 이르면 다음 주쯤 될 것 같은데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시는 거죠? 지난번 나치가 유일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네. 소련이 붕괴된 후에 네. 전 옐친 소련 대통령은 네. 러시아 네.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향해서 헌법재판소에 공산당 해체는 소원에 대한 헌법 소원을 냈어요. 네. 그때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공산당 이념에 대한 해석은 할 수 있지만은 네. 공산당의 해체, 즉 정당의 해체는 헌법재판소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다. 네. 그런 판결을 했거든요. 네. 물론 나치 등 뭐 터키 네. 여러 곳에서 그러한 정당 해산 명령이 났었지만은 네. 지금 일반적으로 네. 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네.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 옳다. 국민이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그렇죠. 옳다. 예. 네. 그러한 소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네. 또 아무리 예. 정치권에서도 떠들고 네. 반대를 하지만은 대법원의 헌법재판소의 중앙선관위의 최종 판결과 최종 유권 해석에 대해서는 다 따릅니다. 뭐 결과가 나오면 그렇죠. 그대로 수용을 한다. 예, 예, 그렇기 된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주시할 필요가 있지만은 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네. 우리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가을 네. 국정감사를 제가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갔어요. 네. 그런데 오찬해서 헌법재판관과 소장 우리 여야 의원들이 오찬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오찬 인사를 하면서 대개 헌법재판소장이 덕담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이 이례적으로 선고를 12월 말에 할 것이다 네.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어떻게 이렇게 헌법재판소 소장이 주심 재판관도 있는데 이것을 12월 말까지 선고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점을 지적을 했더니 예. 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조속지 않다는 의미를 표함하고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 있다. 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뭐 그 최종 변론도 아마 보시고 했을 텐데 누구 말이 더 맞다고 보세요? 전 황교안 최종 변을 장관하고 보지도 않고 이정희 대표하고 아니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예, 그래서 누구 말이 옳다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정희 대표는 우리는 동북정당이 아니고 진보정당이다. 황교안 장관 한마디로 말하면 진보정당이 아니고 종북정당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정희 대표의 주장과 네. 황교안 장관의 주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법률가도 아니고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진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정당의 해산은 국민에 의거해서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개인적 소신은 분명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은 그대로 승복하는 게 우리가 법치국가에서 할 수 있는 국민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진당의 존재 자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준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보수 진영의 생각이고 네. 저희도 제가 18대 원내대표, 19대 원내대표 당시에 네. 통진당 분들이 제 방에 인사를 왔어요. 네. 그때 제가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느냐. 네.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정당과는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선을 분명히 그어줬고 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진당과 함께 할 수 없다 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지금도 어떤 공조나 연합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오늘 트위터에 글 올리신 거 보니까 읍참마속을 비유하시면서 읍참 회문?
회문이라고 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읍참 회문. 그러니까 회는 정윤의 회, 문은 문고리문 이런 겁니까? 해석을 잘 하시네요. 맞습니까? 저는 뭐 맞다 틀리다 하지 않고 네. 그렇게 올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아. 읍참마속. 네. 측근을 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읍참해문해라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뭐 청와대 공보수석도 하셨고 비서실장도 하셨고 뭐 당시에 대신 대자 쓰는 대통령이라는 소리도 언론에서 들으셨는데 동아일보가 그렇게 썼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그 권력 내부에 돌아가는 흐름이랄까 이런 뭐 생리 이런 걸 잘 아실 텐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번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이게 본질이 뭐다? 대통령께서 네. 정리는 잘 하셨더라고요. 국기문란 사건이다. 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집권한 지 2년도 안 돼서 청와대에서 생산된 자료가 네. 박스째 유출돼서 그렇게 보도된다고 하는 것은 만약 그것이 안보문서였으면 어쩝니까?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처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네. 그러한 문건의 보고를 받은 건 사실 아니에요. 네. 받았다고 하면은 진위 여부를 따져서 문고리 권력 정윤회 쪽을 처벌을 하든지 또는 내보내든지 네. 안 그러면은 조홍천, 박경정을 처벌을 하든지 내보내든지 했어야 됩니다.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내용이 사실인 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데.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조홍천 비서관이 6할 정도는 사실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신빙성을 60%로 본다. 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네. 비서실장 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는요. 찌라시를 단속하고 척결의 대상으로 여기지 찌라시를 가지고 문건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서실장이 그러한 것이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은 만약 저는 조홍천 비서관과 박경정의 보고에 대해서 상당한 진실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네. 그분들을 왜 처벌합니까? 왜 자철하고? 왜 잘라버립니까? 차라리 문고리 권력들을 보호하려면은 그분들도 청와대에서 내보내되 영전시켜주고 승진시켜줬으면 공무원은 승진을 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나요. 그런데 잘라버리고 좌천시켜버리니까 이 문건은 숙명적으로 유출되게 돼 있어요. 유출돼서 언론에 보도될 수밖에 없는 운명.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그 문건 내용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4월 달에 검찰 뭐 정리하면은 내보낸다. 그리고 그 내보내기 위해서 찌라시 증권가 정보지에 중태설도 흘리고 자기 문제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그러한 때 그런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자, 온노비 사건 때는 청와대에 안 계셨었던가요?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문화관광부 장관이었지만 저는 뭐 솔직히 인정해서 문화장관으로서 일도 했지만은 청와대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로비스트 이름의 명단에 원래 우리 의원님도 들어가 있었죠? 있었죠. 그것도 사실은 제 안에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 온라비 라스포사라는 그 회사 사장하고 제 아내하고 중고등학교 친구예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그 당시 사직동 팀에서 생산한 일종의 문건 아니었습니까? 문건이었죠. 그러니까 이번하고 그래서 우리는 처벌을 했잖아요. 그 문건을 대통령한테 보고할 문건을 우리 비서관이 검찰총장한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밝혀지자 우리는 구속하고 처벌을 했죠. 그때도 아마 그게 99년이니까 이제 2년차 때 벌어진 일이죠, 그게.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됐든 온라비 그는 제 기억으로는 1,100만 원, 1,200만 원짜리 네. 여자 밍크 해프코트가 로비용으로 사용해서 돌고 돌다가 주인한테 들어간 후에요. 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단호히 척결을 했죠. 이번 사건과 그 사건은 뭐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르다. 비슷한 측면이 있건 없건 어떻게 됐든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이 알겠습니다. 우리 측에 보고된 문건이 다른 곳으로 유출된 것. 그 한 장짜리가 유출돼서도 우리는 처벌했는데 박스채 나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짧게 10초 정도밖에 시간 없을까. 안철수 대표하고 이번 당권 경쟁, 당권 후보로 나서시는데 뭐 손을 잡습니까? 아직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뭐 당권 도전을 한다 안 한다. 네. 아직 발표할 단계도 아니고요. 네. 당이 어려운 상태인데 네. 뭐 당권에 도전하게 되면은 그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뭐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빠릅니다. 염두에는 좀 두고 계신 걸로. 생각이야 여러 많이 생각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사병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